미래를 보는 창 JTV. 안녕하세요. JTV J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신용주기의 끝에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신용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개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이란 채권과 채무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그 인간관계를 통칭합니다. 채권과 채무 관계는 일정한 이제 경제 행위의 결과로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값을 지불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거래의 대부분을 이제 신용 거래로 대체를 하게 되면 실제로 화폐를 주고받는 절차가 굉장히 이제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통화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유통에 필요한 통화량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상업적인 그 신용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은행 신용이 성립이 되면 구매나 지불을 위한 준비금, 뭐 적립금 등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자본이 그만큼 불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절약된 자본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신용 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 자본의 회전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신용이라는 것 자체로 인해서. 그래서 이 신용 때문에 자본의 회전율을 높여주고 자본의 재생산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라는 건 이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런 과정들에서 이제 탄생하는 것들이 뭐 약속어음들 그리고 채권 등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용 주기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딱히 이 신용 주기라는 그 단어를 제대로 쓰는 뭐 경제학자나 뭐 이런 전문가들은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신용 주기에 대해서 뭐 최근 많은 논문들이 이제야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세기 초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주식회사가 설립된 그 시점이 신용 주기의 시작이 아닐까 우리 역사에서. 일단 분명 그전에도 약속된 날짜에 값을 지불하는 형태의 거래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전에도.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스템화되고 대규모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602년, 그러니까 17세기 초전. 이때 탄생한 네덜란드의 그 동인도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전에는 대부분 그 왕실 그리고 귀족의 그 지원으로 투자 자본을 만들어서 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로 이제 원정을 갔고, 뭐 스페인, 포르투갈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무역을 통해서 이윤을 남겼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이제 나눠 가졌죠. 하지만 이 동인도 회사가 출연한 이때부터는 일반인들까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 결과로 더 큰 자본이 모이게 되었고, 거래 규모도 굉장히 커지게 되었죠. 그리고 당연히 무역 이익의 규모도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때 투자금의 그 권리를 증명하는 이제 증서를 발급을 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태가 돼서 유럽 전역에 주식 투자를 활성화시켰고요. 그리고 주식을 관리하고 거래하는 장소로 증권거래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자극받은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이제 이 이후에 비슷한 개념의 주식 회사들이 이 나라들에서 계속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전후로 금융 시스템이 이제 유럽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동인도 주식회사의 이제 탄생으로 왕실과 귀족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투자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겠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만들어지면서 중앙은행을 이제 필두로 근대적인 은행 시스템도 이 시기에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앙은행을 소유한 이제 귀족과 왕실들의 권력도 더 막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른바 이제 금융 엘리트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 패권과 전쟁, 이거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나라는 그 자국의 통화를 다른 나라에 통용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승전국이 이제 자국의 통화를 찍어내서 패전국의 자산을 매입을 하거나 그리고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그대로 승전국의 차지가 되는데 한마디로 금융 식민지화를 만들어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부터 진행된 이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권력과 부를 걸머쥘 수 있는 금융 패권을 위한 전쟁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로 부와 권력을 쌓은 이후에 이것은 이제 프랑스와 영국 순서로 이제 패권이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의 군사력은 바로 금융 패권을 위한 위에서 언급했던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러한 성격의 전쟁이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인데 돈을 위한 전쟁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또 결국 제국주의의 몰락을 가져오면서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러한 성격의 전쟁이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즉 이때부터는 사실상 금융의 세계화가 이제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는데요. 동인도 주식회사 설립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모든 긴 과정은 금융의 세계화 과정입니다. 금융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가 대략 이제 400년 정도가 좀 넘죠. 1600년 초반부터 지금 이제 2018년 후반이니까 400년에서 조금 넘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크게 보면 점점 전 세계가 금융이라는 틀에 묶여가고 있는 과정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은 1981년, 제 영상을 초반부터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1981년 미국이 금융화 선언을 통해서 금융업을 크게 성장을 시켰고, 이 기축통화의 힘으로 1990년대 후반에 유로존과 이머징 마켓 시장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의 세계화라는 이 틀을 사실상 이때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세계는 금융 환경에 모두 영향을 받는 관계가 이제 되었고 신용으로 모두 얽히는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제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는 그 미국의 금융 정책에 전 세계가 울고 웃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 이렇게 금융의 세계화가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되고, 이게 고작,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된 지가.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의 그 환경이 뭐 예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것처럼 체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고요. 전 세계가 금융으로 묶인 시기는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를 이제 탄생을 시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 전에 이제 유럽들의 국가를 상대를 할 때는 유럽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화폐가 있잖아요. 그 화폐들 단위별로 다 환율이 다 별도로 적용됐어요. 환율이. 그런데 유로화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것을 유로존으로 묶으면서 유럽 전체를 유로화 하나로 환율이 적용되면서 유로화 하나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아시아는 이제 이때 외환 위기가 거의 발생이 되죠. 대부분 그 아시아 쪽에서. 그래서 이런 기축통화의 힘으로 외환 위기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 아시아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1990년 후반, 그러니까 IMF 시절 이 계기로 금융이 완전히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금융이 개방된 이후에 달러가 급속도로 유입이 됩니다. 달러가 급속도로 유입이 되면서 그냥 유입이 된 게 아니고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주요 자산들을 매입하고 주요 지분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봤던 요 과정이랑 똑같죠. 금융 식민지를 만들었던 예전에 있었던 이런 형태들. 이런 형태 똑같습니다. 이것을 전쟁 없이 금융의 힘으로 읽어낸 겁니다. 미국이. 우리가 이와 비슷한 환경에 처했던 때가 20세기 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했었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국의 통화, 그러니까 일본의 그 통화를 우리나라에 통용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제로 일본의 통화를 우리나라에 통용시키게 만들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국의 통화를 마음대로 찍어내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자산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주요 시설들을 이제 독점을 하면서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결국 금융의 식민지예요. 금융의 식민지가. 과거에는 이제 제국주의 시절 때는 이제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금융의 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읽어낸 거죠. 그리고 이것은 기축통화의 바로 힘인데, 이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기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금융으로 묶이고, 그리고 달러의 그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기술의 발달이 예전부터 진행이 되었다면 아마 이 시기는 더 빨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발생이 됐던 두 번의 위기가 이제 있는데, 바로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 위기였습니다.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이제 투기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고요. 2008년 같은 위기는 미국의 금융업을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모기지, 이 모기지를 매개체로 신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첫 번째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전통적인 이제 사이클에서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소비가 감소를 해요. 소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수익도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기업 수익 감소로 인해서 결국 주가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신용 주기에서는 주가 하락과 같은 약세장이 경기 침체로 일어나질 않아요. 경기 침체가 오로지 이 원인이 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기업이나 가게들이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면서 더 많은 빚을 이제 늘리게 되죠. 더 많은 빚을 늘리게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신용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신용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신용에 대한 접근이 이제 더 이상 어려워지면 소비자 지출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가게와 기업들을 이제 마비를 시키죠. 그리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거대한 약세장을 유발을 시킵니다. 이 신용에서는 계속 이 신용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동성이 끊임없이 이제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용 주기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만 있는 그런 주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에 적용되는 주기가 아닙니다. 제 앞에서 뭐라 그랬었죠? 신용은 채권과 채무 관계를 내용을 하는 인간관계라고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제 행위로 결과로 이런 관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과거의 근본위 시절은 이 채무 관계에 있어서 근본위 통화가 그냥 수단이 된 겁니다. 거래의 수단이. 그리고 지금은 신용화폐가 거래의 수단이 되죠. 그러니까 거래의 수단만 바뀐 거지 이 신용이라는 것 자체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그림인데 어디서 따온 그림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그 17세기 초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뭐 프랑스, 영국 순서로 미국까지 현재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 나라들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 주기가 있었을 겁니다. 주기가 있었을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작은 또 사이클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대한 큰 사이클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사이클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다면 여기는 이제 미국이 처음 패권을 잡은 이후부터 1차 대공황 시기까지요. 그리고 1차 대공황 시기를 끝내고 2차 대전을 승전국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브레튼 체제를 이제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미국의 황금기입니다. 제조업의 황금기. 그리고 1971년 닉슨 쇼크로 이 체제가 마무리되죠. 그리고 지금의 페트로달러 이 시스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또 작은 사이클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 사이클이 또 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제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뭐 걸프전으로 인한 침체, 그리고 닷컴 버블로 인한 침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 위기로 인한 침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사이클이 뭐 더 몇 개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 금융으로 세계가 묶이는 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의 그 강도 그리고 범위 규모도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죠. 그리고 여기에 공헌한 것은 바로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최근 마지막에 발생된 그 위기는 이런 신용 주기에서 일어난 신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신용 문제로 일어난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기도 제가 수십 번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신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채 문제로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이때가 이런 시기에 붕괴됐을 때는 금융으로 세계가 묶이는 긴 과정에서 초입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그냥 끝났어요. 그 지역 일대에서만. 저 반대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언제였죠? 지금의 그 마지막 시기에서 1990년대 후반 이때부터 글로벌 금융이라는 이런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우리가 금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1990년대 초반에 경제라는 단어를 써도 금융이라는 단어를 일반인들이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융이라는 단어를 2000년 초반에 이제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말고 일반 사람들까지.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이라는 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유로존과 이머징 마켓이 개척이 되면서 전 세계가 금융으로 묶이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된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발생한 위기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엔
이 시기에 있었던 붕괴들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 배를 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미 세상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금융으로 전 세계가 묶이는 이 긴 과정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뭐 단일화폐의 사용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뭐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도기가 지나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 때 시작이 될 건데, 이 전체 큰 사이클, 전체 이 큰 사이클이 금융으로 세계가 묶이는 긴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 다음 일어날 슈퍼 사이클은 어떤 사이클이 될지 뭐 확실하게 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뭐 또 다른 좀 더 발전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발생했던 그 허점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완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긴 과정을 통해서도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번 분기가 있을 때마다 뭐 원시 시대, 뭐 석기 시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붕괴를 하면서도 계속 발전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문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었던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만 결국 인류 문명은 더 발전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큰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더 크게 발전을 하는 긴 거대한 사이클을 저는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4차 산업, 제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그 51번인가요? 거기서 이제 언급했던 그 4차 산업의 시대, 이 시기는 전혀 다른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전 시대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과도 다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신다면 다가오는 이 신용주기의 그 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이런 신용주기라는 게 아직도 계속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논문도 이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신용주기라는 거에서 정확하게, 이때부터 언제까지다라고 이제 딱 정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학자들마다 다 틀리고요. 해석하는 방법도 틀리고, 관점도 틀립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라는 걸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아마 이런 그 관점과 굉장히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의 우리 사이클은 지금 여기 네 번째, 대신용 주기, 첫 번째 사이클 중에서 네 번째 사이클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막바지에 와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